작은 서점. 검색창에 마마두라고 쳐본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은희경의 장미의 이름은 장미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이혼 후 뉴욕으로 떠난 46살 수진과 어학원에서 만난 세네갈 대학생 마마두의 이야기인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류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뭔가요? 오늘 네.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네. 은희경 작가님의 소설집 장미의 이름은 장미에 실린 표제작 장미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제목이 참 독특해요. 맞아요. 장미의 이름은 네. 장미? 이게 무슨 가사,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줄리엣이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향기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제 좀 어떻게 전유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이름이나 범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좀 뭔가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 속에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나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여자 네. 주인공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네. 친구와 함께. 근데 아직도 저는 왜 이 단편 제목이 장미의 이름은 장미인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그래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을 좀 줄거리를 좀 듣고 나면 네.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은희경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맞아요. 너무 이 우리 한국 문학계의 보물 같은 존재고 네.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은희경 작가님은 원래 사실 은희경 작가님이 그 등단 스토리가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몇몇 있는데 은희경 작가님의 등단 스토리도 항상 그 회자되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59년생이시고 그 원래 35살까지 주부로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나 하는 생각에 정말 그냥 노트북 하나 챙겨 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글로 95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부문에 이중주라는 중편 소설이 당선돼서 등단을 하셨는데 사실 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고 아니 문예주로 등단을 하고 등단을 한다고 다 엄청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소설가가 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등단을 해도 그러면 다음 소설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이 좀 들어와야 또 쓰고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등단은 됐는데 청탁이 안 들어왔다 그래요. 너무 이렇게 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은희경 작가님은 그 기간이 길지 않으셨겠죠. 잘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청탁을 주지 않아? 그럼 내가 써야겠다 직접. 그래서 장편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번에도 지방에 내려가셔서 그 절에 들어가세요. 산사에. 그 2달 만에 쓴 작품이 바로 새해 선물. 그래요? 네.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근데 또 이 작품이 바로 또 문학동네 소설상을 또 1회예요. 문학동네가 그때는 신생출판사였잖아요. 네네. 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단숨에 그때부터 한국 문단의 이제 스타로 진짜로. 쫙
났는데 그 한 해에 신춘문예 당선이나 문학상 수상을 동시에 한 작가가 그 당시에 1979년 이문열, 네. 1980년 장정일 이후 처음이었다고 해요. 아, 그 급이군요. 네. 이게 작가님이야. 네.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뭐 뭐 말할 게 없죠. 뭐 동서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그냥 줄줄이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한국문단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셨고 이 소설 있죠. 이 장미의 이름은 장미. 이 소설이 오영수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아니 새 선물은 이제 제가 20대 때 한번 읽었고 네. 이 방송 때문에 50대 한번 읽었는데 한 10년 후에 또 읽고 싶어지는 책 있잖아요. 그쵸. 예, 그 하나의 성장 소설인데도 내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확 맞아요. 드는데 정말 명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을 이건 때마다 또 느낌이 다르고. 네. 근데 책의 장점이 그거죠. 그쵸, 맞아요. 꽂아놨다가. 근데 이번에 그 장미 이름은 장미, 그 작가 이름을 가리고 보면 네. 저는 한 20대, 30대 작가가 쓴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련돼요. 왜 이렇게 진짜. 예, 정말 어쩜 이렇게 영하고 진짜 이게 힙하고 세련된지 좀 깜짝 놀란 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뭐 작가의 얘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작가가 만든 얘기지. 네. 근데 그 작가의 어떤 분위기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경 작가님이 저 자주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이런 여러 자리에서 만나 뵈면 작가님 자체가 너무 힙하세요. 사실 이게 뭐 수많은 그 길고 긴 문화 경력에 최근에 나온 소설집이지만 정말로 이걸 되게 젊은 작가가 썼다라고 해도 전혀 의심이 가지 않는. 네. 장미 이름은 장미의 이제 표제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집 자체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구성을 먼저 해드리면 이게 느슨한 연작이에요. 느슨한 연작인데, 그러니까 뉴욕 여행자 4부작이라고 불리거든요. 작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4개의 단편에서 조금 더 긴 중편 정도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전부 다 뉴욕을 배경으로 해요. 그 안에 단편들이 모두요? 네, 전부 다 네.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데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방인으로 다 나오는군요. 다 어떤 이유로 그 이유도 다 되게 현실적이고 재밌어요. 다 각자의 어떤 이유로 뉴욕을 방문한 사람이 뉴욕에서 느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 지금 장미 이름만 뚝 떨어뜨려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좀 숙제를 내주시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고 오세요 하고. 그럼 저는 또 말도 잘 들었을 텐데. 저 중간만 읽어가지고. 사실.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막 인물이 막 얽히거나 이어져 있진 않아요. 근데 배경이 똑같이 뉴욕이고, 뉴욕은 이제 한 번만 갔다 와봤어도 뉴욕에 관련된 뭐 영화나 글을 보면 나 여기 아는데.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다 여행자로서 뉴욕의 어떤 특정한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읽었을 때 얘가 여기에 있는 동안 얘는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네요. 네, 한번 다 읽어보세요. 재밌는 장치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소설은 그 처음이랑 마지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액자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진이라는 화자가 주인공이 7년 전에 뉴욕에서 어학연수 갔던 그 생활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다시 또 돌아보는 이렇게 액자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작이 제가 좋다고 했잖아요. 검색창에 이제 마마두라고 쳐본다고. 그러면은 프랑스 축구 선수 마마두 사코가 나오고 그다음 세네갈 축구 선수 마마두 니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마두 탄자 같은 정치인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흑인이겠구나라고 독자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마마두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맨해튼에 있는 헌터 칼리지 어학원에서 만났다. 마마두는 거기서 유일한 흑인이었고 나는 3명의 한국인 중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뉴욕으로 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진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소개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영어를 내가 잘하지 않아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소개를 해야 돼. 네.
사실 즐거운 상황은 아니죠, 솔직히. 이 지금 화자는 본인이 이렇게 미리 써가잖아요. 다른 네. 사람들 그 애드립처럼 하는데 미리 막 써가지고 거의 외워서 하다시피.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수지는. 네. 그래서 나는 그냥 회사원이고 지금 네. 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왔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얘기를 하죠. 외국인 친구 많이 사귀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게 그냥 적당히 거짓말이 섞인 그런 모범답안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마두가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하는 세네갈의 대학생이고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고 있고 여기서 여름방학을 지내게 됐다. 라고 하는데 마마두라는 이름이 되게 리듬감 있고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도 모르게 마마두 이런 거예요. 소리를 내서 네, 작게. 네, 네. 근데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말하니까. 그쵸, 이상하죠. 네.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누군가 내 이름을 읊조리고 있다면. 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마마두를 불러요. 그러면서 농담을 해요. 우리는 문법 시간이잖아. 마마두가 아니라 마마다스 아니야? 하하하 이러는 거예요. 그거 되게 고급 유머인데요. 근데 네. 자기 이름으로 놀린 거잖아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죠. 다들 웃으면서 마마두를 쳐다보는데 네. 마마두는 웃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도 웃고 있지 않았고 그 둘만 웃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둘이 약간 통하는 면이 있었겠죠. 이런 데서 막 활기차게 얘기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 그래서 막 여러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소개하는 거를 화자가 쭉 이렇게 훑으면서 얘들을 약간 이제 얘는 이런 애겠구나. 아 얘는 이런 애겠구나. 얘는 뭐 브랜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씨 내가 제일 노땅이구나. 그러니까 46세 어학원 이런 데 쉽지 다닌다면 않죠. 이거는 좀 이렇게 눈에 좀 띌 텐데. 그쵸. 근데 하긴 외국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근데 저도 네. 그런데 왜냐면은 네. 그런데 언어 배우러 어학연수 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을 괜히 혼자 하는 거죠. 아, 내가 제일 나이 많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다들 뭔가 가족이랑 함께 있어요. 네, 네. 마마두도 그랬죠. 아버지랑 함께 있다고. 그리고 뭐 다들 뭐 언니랑 살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있거나 하다못해 룸메이트라도 있는 거예요. 네. 친구랑 방을 빌려서. 근데 나만 그냥 혼자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스튜디오 빌려서 있는 처지인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금발이에요. 금발인데 나는 페루에서 왔다. 라고 사람들이 오 막 이러니까 아, 너네가 왜 놀라는지 알아 하면서 솔직히 인류의 히스토리라는 게 다 멍청한 방향으로 조금씩 왜곡돼 있잖아요. 하면서 양손을 이렇게 가슴께를 올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까딱까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 막 웃어요. 네. 하는데 그런 그 선생님 농담을 들으면서 수지는 계속 맹렬하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괜히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지진 않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을 겪고 여기에 되게 충동적으로 왔는데 아 여기서 내가 8주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후회되고 첫날 이거 나 괜히 왔구나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의 히스토리 역시 왜곡됐다. 내 히스토리도 지금 멍청한 방향으로 왜곡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이 사람은 영작도 머릿속으로 해요. 밖으로 네,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릿속으로 이런 말이 영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왜곡된 히스토리와 함께 나의 시간을 끌고 가야만 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영어로 그 문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엄청난 있는데 스트레스인데 이게. 네. 마마두 있죠. 마마두랑 조금씩 가까워져요. 어떻게 되냐면 그 마마두가 수업 시간에 좀 늦게 오거든요. 항상. 근데 항상 내 옆자리 비어 있으면 거기 와서 앉고 네. 내 옆자리 없으면 그냥 맨 뒷자리 가서 앉아요. 그게 이제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아 마마두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한테서 숲과 책의 냄새가. 아, 그 굉장히 좋은 냄새인데. 네, 그쵸. 네. 그리고 그가 신는 그 긴 회색 스웨이드 로퍼 신발. 로퍼, 네네. 뭔가, 뭔가 세련되고 조금 네. 부티나는? 그러니까 뭔가 부티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과목을 같이 듣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까지는 이 지금 주인공이 막 46좀 됐을 거라고 상상을 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 많은? 그래서 뭔가, 핑크빛 로맨스가 좀 여기 좀 있나라고 기대를 하게 돼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기대를 하면서 들어도 네.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죠. 맨날 내 옆에만 왔는데.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문법 시간에는 꼭 짝을 이뤄서 해야 되는데 항상 마마두랑 같이 앉다 보니까 마마두랑 자연스럽게 이제 짝이 된 거예요. 항상 숙제도 둘이 같이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뭔가
마마두와의 공통점이 마마두도 질문 받으면은 대답 길게 안 하고 항상 그냥 같은 대답하고 잘 모릅니다라고 하거나 왜냐면은 마마두는 되게 문법을 잘 알아요. 같이 숙제를 해보면 알잖아요. 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약간 좀 신비로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마두에 대해 뭘 아나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긴 재킷에다 긴 바지를 입고 더워도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고 영어 잘하면서 안 하고 그런 거 정도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마마두는 나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 나의 이런 소심한 방어적인 수동적인 성격을 알까? 나는 갑자기 인생에 신물이 나서 갑자기 어학연수 같은 이런 네. 최악의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관랑 자기 자신에게서도 도망치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네. 그래서 나를 규정하는 나이, 삶의 이력에 뭔가 이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답답하기만 하고. 우리가 왜 정말 뭔가 삶에 큰 고비를 맞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한번 여행을 가잖아요. 이렇게 네, 길게도 가고 맞아요. 그러면 이 낯선 곳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익명성으로 살아보고도 싶고 타자의 시선으로 나를 맞아요. 좀 또 바라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그 소설 내내 묻어 있어요. 네. 바로 그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카페테리아에서 마마두를 만났는데 우리가 대화를 이제 했어요. 너 그 도시락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걸 또 되게 한국어로 쓰여 있는 소설이지만 네. 되게 영어로 이렇게 어색하게 말했겠구나 싶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은 일종의 도시락이니? 이렇게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얘네가 어떤 영어로 대화하고 있는지 너무 영어로 들리는 것 같은 저 느낌인 그 와중에 거예요. 그걸 혼자 영작하고 있었다는 저도 거예요. 네. 심각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실감이 나요.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추. 그러니까 그 주문하고 이럴 때 대화가 한 번 이상 오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네, 네네. 마마두랑 대화하는데 네, 막 세 문장 이게 되네? 이상씩 얘기를 하고 막, 네. 이게 되네? 하니까 갑자기 흥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내 모국어로 말할 때랑 외국어로 말할 때의 자아가 다르잖아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언어의 특성도 있고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나의 실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것도 약간 흥분되는데 내 말투가 한국어로 말할 때 그 소심하고 망설이는 그 말투가 아닌 거예요. 네. 되게 짧고 분명하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고 나는 우회적이지 않게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네. 이거에 막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리고 대화가 되니까 이 마마두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고 그래서 이런 돼지고기 같은 거 못 먹고 아버지가 외교관이었어요. 역시 부티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이런 데서 왜 마마두는 항상 못 만나지라고 했는데 항상 아버지의 차로 네. 통학을 하기 때문이었고 냅킨을 안 쓰는 것도 항상 메이드가 네. 리넨 냅킨을 가려줘. 와. 네. 그래서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왜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지만 미국 다 셀프 시스템이잖아요. 갖다 버리고 내가 버리고 포크 내가 가져오고 네. 그런 게 너무 항상 누가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막 네. 갖다 놔야 되는데 그냥 식탁에 놓고 예. 오고 이런 애구나 라는 거를 하는데 그 어학원에서 항상 주말에 뭐 했니 이런 거 물어보는데 나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다들 뭐 비치 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뭐 막 술 마시고 그러면서 뭐 사토미라는 일본 친구 마야라는 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존경하는 인물을 발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마두는 존경하는 인물을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 수진이 이런 데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적당히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그렇잖아. 내가 막 영어를 잘하지 않아. 맞아요. 근데 뭐 네. 하면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 그냥 별것도 아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확인할 길이 사실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어로 말을 사회가 하는 게 그쵸. 중요할 뿐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취미가 뭐냐 그러면 나는 뭐 쿠킹을 좋아해. 요리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마마두도 존경하는 인물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나라 초대 대통령인 상보르라는 인물을 존경하는데 그가 시인이기도 하다. 근데 뭐 구구절절 대통령인데 사실은 시인이고 근데 아무도 누군지도 몰라. 세네갈 옛날 대통령.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존경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문학을 좋아해? 라고 했는데 수진이 아니 이래 버려요. 근데 이제 그 장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브루클린 식물원에 같이 가요. 네. 가는데 거기에 셰익스피어 가든이 있어서 난 여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셰익스피어 가든에 가면서 당연히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문구를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된 건데 어떤 의미인 그쵸? 거예요? 장미를 네.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달콤한 향기는 그대로이다. 여전히 장미이다. 뭐 장미를 프랑스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프랑스어도 똑같다. 장미의 이름은 장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네갈어로는 세네갈의 월로프어를 쓴대요. 그건 다르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마마두한테 수진이 수요일에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가서 점심을 먹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막 서로 다른 학생들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한국인 학생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하고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고 하다가 마마두가 멀리서 지나가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마마두가 그냥 쌩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혁이라는 또 친구가 또 있었어요. 저 걔랑 또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마마두가 지나가는데 아는 척을 안 하고 지나간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어학원의 학생들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서 마마두랑 있는데 마마두가 제 항상 긴팔 입잖아요. 네. 이게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그 긴팔 입고 있는 거예요. 더운 곳에서 왔으니 네. 뉴욕의 날씨가 잘 안 맞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어리숙하게 느껴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심을 또 자기가 내가 사줄게라고 했는데 또 지갑에 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결국은 카드로 내게 되고 야 너는 나한테 점심을 사준 최초의 한국인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공백을 메꾸려고 내가 무슨 말이라도 주워 듣는 걸 얘기하는데 막 영어로 갑자기 점심을 사준 인연으로 결혼을 한 흑인과 결혼을 한 어떤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사실은 가족 아무에게도 축하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이 당황을 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좀 그 과거를 잊고 좀 뭔가 좋은 관계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여기서도 계속 삐걱삐걱거리는 그쵸.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너가 나 사줘서 고마워. 네. 너가 날 사준 최초의 한국인이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기가 없는데 일단 영어로 뭐든 얘기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때 마마두가 네. 초대장을 줘요. 쿠킹 위드 와인이라는 거에 자기가 초대장을 받았는데 나 무슬림이라 술 못 마시니까 너의 취미는 쿠킹이잖아. 너 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사실 쿠킹 취미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한 말인데 얘도 나에 대해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 안 가버려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이 부분을 낭독해보겠습니다. 나는 또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와인을 좋아한다는 말은 대체 언제 내뱉은 걸까? 상대의 질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나는 대체로 불분명한 어조로 예스라고 얼버무리곤 했다. 노라고 대꾸하면 대화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었다. 마마두가 뭔가 물었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적당히 고개를 끄덕인 적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대화를 할 때의 나는 아무도 아니었다. 그때의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익명과 일회성의 태도, 깊이 없는 친절, 단답형 문장들, 그리고 여름 시즌 동안만 유효한 임시 신분이었다. 하지만 마마두는 그런 나의 말들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왜 떠나온 것일까? 누군가를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을 때 혼자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규칙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발전이 드러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대체 왜 그런 진지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점 역시 내가 아는 범주 안에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맞도록 의미를 재단하는 독선적인 진지함의 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나를 증오에 빠지고 용서를 외면하고 또 결별에 이르도록 만든 순정의 무거움, 그리고 서로 다름에서 생겨나는 일상의 수많은 상처와 좌절들, 낙관적이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한 기나긴 말다툼을 통과하고도 나는 여전히 그 틀에 갇혀있는 게 아닐까? 내가 과연 떠나오기는 한 것일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힘든 어떤 본인의 그
그 삶에서 좀 벗어나고자 이렇게 멀리 와서 다른 언어로 좀 해방감을 느끼고 뭐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큰 탈출구는 아니었다는 그 느낌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탈출구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여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대체 수진이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독자들이 몰라요. 맞아요. 끝까지 잘 안 나오죠. 네. 맞아요. 네.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이혼을 하고 네. 왔구나라는 걸 들으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뒷부분은 사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밖에서 약간 인종차별식으로 당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맞아요. 뭐 다 그렇죠. 쏟아지고 그런 막 사건이 했는데 있었죠. 네. 그 점원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뒤늦게 종업원이 와가지고 Are you okay?라고 하는데 오케이 하지 않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I'm okay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 자괴감에 막 가는데 누군가 어디서 약간 긴 자켓 입은 흑인이 휙 뒤돌아서 가버려요. 마마두인가? 네. 마마두가 날 보고도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간 건가? 이러면서 막 그 옷이 막 묻어있는데 막 쫓아가요. 결국 찾지는 못하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종강이 가까워져 오는 거죠. 근데 또 둘이 짝이잖아요. 그 장문 숙제를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어색해졌는데. 네. 그래서 같이 뭐 다들을 만나갖고 조모임처럼 하는데 우리는 각자 써서 그냥 붙이자. 그래서 내 것만 먼저 써서 보내고 걔가 뒷부분을 써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날 나는 걔 걸 못 본 상태로 늦게 왔는데 이미 수업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데 마마두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쓴 부분 알죠? 근데 그 주제가 미래였거든요. 우리의 미래. 근데 마마두가 우리의 미래를 발표를 하는데 세네갈로 돌아가서 거기에 수진이 거기에 와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장문을 해와요. 네. 그래서 그 글이 사실 되게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하면서 되게 생뚱맞고 그리고 또 배경이 세네갈이잖아요. 막 야자나무랑 막 바다랑 그 고향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직접.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뉴욕에서 어학연수원이에요.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 청춘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핑크빛 로맨스가 가득한 청춘물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설레면서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 넌지시 하는데 네. 그 이제 이 소설 말미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해 봄을 아주 느리게 통과했었다. 법적으로 혼자가 되었으며 맞아. 그것은 내게 영원히 소통되지 않는 언어의 찌꺼기들과 심신에 함께 닥친 병과 자발적인 고독과 목돈을 남겨주었다. 그해 여름 나는 낯선 도시를 한없이 걸었다. 딱 이거 읽으면서 이거 청춘물이 아니었구나. 정말 지난한 어떤 그 중년한 여성의 여정을 내가 함께 했구나 하면서 마음이 쿵 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은희경이죠. 무겁게 하면서 은희경 작가구나. 그렇죠. 제가 앞서서 이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7년 전에 막상 기억이 나지 않아. 애들하고 어떻게 작별 인사했는지 마마두하고 어떻게 마지막에 봤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내가 오직 기억나는 것들 하면서 되게 파편적인 뉴욕에서의 풍경들을 하나씩 그 나열을 해요. 네. 그러면서 그저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난다라고 하면서 끝맺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뉴욕이잖아요. 뉴욕하고 네. 뭔가 그 인종의 용광로 같은 뭐 모든 감정의 용광로 같은 그래서 약간 초반에 뉴욕 여기 하면서 굉장히 막 찾아도 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맞아요. 신나게 봤었어요. 네. 앞서서 장미의 이름 장미. 그래요. 그게 사실 이 수진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막 평가해요. 쟤는 그럼 센트럴파크에 계산책하니까 부잣집이겠구나. 사실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마마두는 이런 사람이겠지. 그리고 내가 그 영어로 얘기하는 것의 해방감을 통해서 허위의식이 내가 되게 나를 벗어던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되게 익명이라는 게 일회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벗어던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미의 이름은 장미일 뿐이다. 이런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전체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참 소설 잘 골라오시는 거예요. 장미 작가님. 자, 그럼 이 소설과 어울리는 또 노래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라우브라는 뮤지션의 I Like Me Better 이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소설 분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곡이긴 하지만 네. Love in the New York City라는 가사가 초반에 딱 나와요. 네. 그리고 난 누군지 모르는데 뭐 그래도 난 지금 괜찮아. 이런 가사라서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까. 수진이 돌아와서 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골라와봤습니다. 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은희경 작가의 연작 소설집, 장미 이름은 장미 오늘 함께 했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의 김유리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책이 네. 김경영 MD도 찜해둔 책인데 먼저 빠르게 찜을 하신 거라고요. 네. 그 MD분들 카톡방이 있는데 무슨 책 준비할 거다 미리 사전 예고를 하는데 네. 제가 유령 이야기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책들이 워낙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맞아요. 보석 같은 책, 우리가 지금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들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지니까. 맞아요. 보석을 알아보는 눈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이 항상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두 분이 픽한 책이라 그러면 그쵸. 뭔가 또 검증이 됐다는 건데, 진짜 갓 출간된 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들이 진짜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청춘이라는 그 시대 있잖아요. 제가 한 19살부터 25살 사이에 가장 좋아했던 소설가 중 한 명이었던 포르스터에 관한 책인데요. 네. 작가 포르스터가 2024년 4월 30일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접하던 순간과 그 날이 전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김유리 MD에게 그 포르스터가 사망했던 그 날, 네. 어떤 날이었나요? 그때가 날씨가 정말 화창했고 그 부고가 물색 없이 화창한 날. 네, 오전 11시였어요. 네. 근데 그때가 주말이었어가지고 제가 그걸 듣자마자 다시 회사로 가서 그에 대한 이제 부고 관련된 뭔가 기획 같은 걸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약간 버스를 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로요? 네,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 이렇게 내가 청춘의 스타처럼 여겼던 작가가 시간이 흘러서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아련해지기도 했고 뭐랄까 그때 그 시절에는 무언가 되게 급급하게 읽었거든요. 네. 뭔가 구겨 넣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채워 넣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지 보여주는 작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포르스터를 한 번도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르스터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5분 이상 열띠게 주절주절 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폴 오스터에게 43년간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쭉 함께 온 반려자이자 직장 동반자인 시리 허스트 베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분이 쓴 글입니다. 현대 인문학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되게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녀가 남편인 폴 오스터를 떠나보낸 후 2026년 5월 처음으로 그와 함께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고 이제 그걸 가져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유령 이야기입니다. 이제 2026년 5월 7일에 무진트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요. 네. 인문 분야 도서가 나왔고요. 네. 사실 이제 포르스터를 좋아하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 유령이란 단어에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소설에는 전반적으로 유령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대표작이 뉴욕 3부작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타인을 추적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그 두 번째 소설 중에 제목이 유령들이에요. 네. 그래서 블루라는 탐정이 블랙이라는 남자를 감시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유령은 나는 과연 나일까? 라는 그 질문의 형상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고정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다른 자아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 불안 요소를 보여주는 그 소재로 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 밖에도 유리의 도시에 나오는 퀸이라든지 우연의 음악이라는 소설에는 계속 명확한 죽음 없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인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흔적들이 유령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없지만 인물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이렇게 선사하는 그런 요소로 계속 발견되고 기도 하고 또는 살아있는 자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는 혹은 결과물을 끌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 계속 등장하게 돼요. 폴 오스터가 생전에 이제 이름이 시리니까 시리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면 시리에게 나는 유령이 되어 당신 곁에 돌아올 거야라는 말을 했었대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어찌 보면 제 남편이 죽기 직전에 유령이 돼서 네 옆에 오겠다 하면 좀 으스스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시리가 쓰다 보니 동시에 좀 낭만적으로도 보인다? 왜냐면 둘 다 소설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작가 포스터의 작품들을 생각하면 그가 평생 써온 유령의 의미와 맞닿아 있어서 좀 특별한 유령이다. 그리고 특별한 워딩으로 말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로 남겨진 것, 그리고 흔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다른 자아로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이 유령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폴 오스터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혹은 그녀가 외롭지 않게 계속 그런 흔적으로 남겠다는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에서 그 폴 오스터가 유령으로 실현하거나 혹은 실존한다는 걸 이제 시리가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되게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이 떠난 이후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폴 오스터가 직접 남긴 편지라든지 미완성 원고, 그리고 둘이 주고받았던 팩스, 그리고 또 미완성 글 이런 것들을 이 책 안에 계속 풀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책 안에 폴 오스터가 또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으면서도 내가 유령이 남긴 글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동시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가 홀로 이제 남은 자신의 삶을 떠돌면서 그 흔적을 그리고 찾아가며 좀 유령을 만나려고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남편을 이렇게 굉장히 지적으로 소화를 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 유령이라는 그죠 어떤 설정이 좀 있는 거예요. 생전에 굉장히 둘 다 유명한 작가라서 유명한 부부였겠지만 어떤 관계였어요? 둘 다 되게 흥미로운 커플이기도 한데 사실 폴 오스터의 두 번째 와이프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재혼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재혼 커플이면 오래 사는 커플들이 또 많기도 한데 43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건 진짜 좀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느껴졌고, 뭔가 둘 다 작가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서로 작품 비방하고 내가 더 잘 써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서로의 작업을 가장 예리하게 읽어주는 독자로 역할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리가 소설도 쓰고 또 신경과학이나 정신분석 같은 그런 에세이도 되게 잘 쓰는 직적인 작가거든요. 그리고 또 폴 오스터는 실험적인 형식의 소설을 추구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뭔가 그들의 관계가 육체적으로도 잘 맞지만 감정적으로도 잘 맞고 나아가서 지적으로도 깊게 얽힌 관계라는 게 이 책에서도 되게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그 1호 독자로서 그쵸? 그런 어떤 지적 교감을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어떤 지적을 굉장히 잘 겸허히 고맙게 받아들이는, 서로 그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남편이 자기 책 읽어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작가시잖아요, 또. 이걸 왜 읽어 막.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편이 같은 방송국 종사자인데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발음이 그게 뭐야?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옷이 뭐야? 이러면서 좋은 얘기가 좀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두 분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되게 같이 책도 읽고 원고도 보여주고 밤새
의논을 나누는 그런 지적 동반자였다고 해요. 또 인상적인 건 이 시리어스 팩트가 남편의 마지막 미완성 원고를 이 책에 넣었다는 거죠. 사실 그 책만 해가지고 원고로 따로 책으로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책에 마지막 원고가 포함돼 있어요. 이 책에 담았다는 게 또 좀 감동적이기도 했던 게 폴 오스터가 손자가 마일스거든요. 마일스에게 썼던 편지 형식의 글을 이렇게 부분 나눠가지고 썼습니다. 그리고 폴 오스터가 점점 아파가고 죽어가는 과정을 좀 라인을 그려가지고 이 글이 진행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한테서 떠나기가 싫었는지가 또 감정적으로 확 와닿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편의 마지막 원고를 넣음으로써 마지막 목소리를 또 시리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 오스터의 미완성 원고도 있고 편지들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이게 시리어스 팩트가 혼자 쓴 책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둘이 함께 공저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부제가 폴 오스터 그리고 시리어스 팩트라고 써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진짜 마치 둘이 북토크하는 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이 되는 책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각별하게 생전에 어떤 동반자로서 또 같은 작가로서 이렇게 주고받은 서로 영향을 많이 줬을 텐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사별하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잖아요. 어떤 그런 얘기들 좀 담겨 있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자기를 스스로 과부라고 부르는 이야기도 되게 많고 사실 시리 자체도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폴 오스터랑 8살 차이가 나는 나이긴 하지만 네네. 5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책의 첫 시작이 그 폴 오스터를 묻고 난 후에 이제 본인이 시간을 잘 기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제 뭐랄까 시간을 뭐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씻으려고 했는데 욕조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양말 벗은 걸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엄청난 계획형에다가 제2형 네. 인간인데 네. 평소에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충격에서 좀 네. 오래 헤어나오지 못했군요. 그래서 뭐랄까 자기가 이런 상실과 슬픔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네. 그리고 남은 자신의 몸이 부재를 어떻게 감지하는지를 이제 감정으로 시작해서 나아가 철학적으로 파고드는데요. 그 시리가 했던 그 표현이 진짜 와닿았던 게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써요. 네. 네, 진짜 엄청 정확하게 썼다. 그러게요. 오히려 빈자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감정을 꾹꾹 눌러서 쓴 이야기들이 첫 시작이긴 합니다. 네. 그 남편의 이제 부재를 통해서 남편의 존재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많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리가 되게 네. 신경과학자로도 유명하거든요. 아, 신경과학자예요, 또 심지어. 네,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네. 또 신경과학도 전공한 다재다능한 여성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 몸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잘 알고 표현해놓을 수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문학적 언어로 그걸 또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과학 에세이가 아니라 이런 과학 워딩들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작가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43년간 함께 산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목소리, 체온 같은 것들은 사실 몸에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을 때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리가 되게 발이 차가운 사람인데 폴 오스터는 엄청 발이 뜨끈뜨끈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발을 닿는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추위에 시달리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걸 보면서 계절 감각과 더불어 자기의 그 부정 교합들이 어떻게 네. 표현해내는지 이 상실감을 그런 것도 되게 아름답게 써냈어요. 네. 굉장히 그
정밀함, 그죠? 아주 네. 네, 세세한 것들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좀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뭔가 슬픔을 이렇게 또렷한 워딩으로 그래요. 말해줄 수 있다는 게 네. 저만 이렇게 슬픈 게 아니구나 싶어서 오히려 덜 외로워지는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또 읽어서 놀라웠던 게 이 책에 또 다른 상실도 담겨 있는데요. 이제 시리의 의붓아들 다니엘과 손녀 루비 이야기가 나와요. 폴 오스터가의 두 번째 와이프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다니엘은 이제 첫 번째 부인한테 낳은 네.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혼 가정이다 보니까 그 다니엘이 정말 성장 과정에서 닿을 수 없는 존재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뭔가 표현해냈던 만화라든지 글을 막 보여주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걔한테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걔도 발견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들 좀 다루다 보니 폴 오스터의 소설 속에서 뭔가 그가 평생 숙제처럼 생각했던 고리들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 숨바꼭질 같은 사이가 등장인물에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사실 그냥 짧은 지식으로는 암 발생은 담배나 술 우리가 접하는 음식이나 기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들이 가장 큰 문제겠지. 그리고 폴 오스터가 되게 애언가였기 때문에 그 시가 때문에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폴 오스터는 죽기 8년 전부터 담배를 아예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폴이 이렇게 갑자기 악성 종양이 심해졌을까를 생각해보니 그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같은 매우 격렬한 형태의 고통과 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네요. 네. 그래서 폴 오스터한테는 그 가장 큰 고통이 아들 다니엘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다니엘이 되게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고 그 마약 때문에 자기의 아기인 루비까지 과실치사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사건이 2022년이었으니까 폴 오스터는 정확히 2년 뒤에 암으로 죽게 됩니다. 뭔가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믿음 하나로 혹은 가능성 하나로 살아왔던 폴이 뭔가 절망하면서 아들에게 기대를 포기하게 되면서 큰 고통이 밀려왔을 거라고 이제 시리는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폴 오스터가 당시에 언론들한테 어떻게 괴롭힘을 받았는지 뭔가 인기 유명 작가의 아들이 이런 크리티컬한 사건의 얼매였으니 엄청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독자로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근데 그럼에도 폴 오스터가 자신의 남겨진 생애 동안 무엇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내의 시선에서 지켜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네. 시리가 왜 이렇게까지 뭔가 폴 오스터에 대해서 쓰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작가들은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애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목처럼 이제 시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유령과 같이 계속 배회하면서도 계속 쓰고 그리고 폴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폴 오스터의 유령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제안도 받아요. 이 작품을 쓴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어떻게 아내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근데 몰랐는데 폴 오스터가 일본에서 진짜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광고까지 들어올 정도로 소설가가 광고 찍는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서양 작가한테 이제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이 일본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폴을 추모하는 프로그램을 8월 14일에 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의 하나로 폴의 유령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독특한데요. 좀 일반인으로서는 좀 뜨악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날짜에 방영되어야 하며 유령이 왜 등장하는지 이제 아내 나름대로 알아보게 되는데요. 아니 유령이 등장하는 라디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저희 방송에서 라디오 갑자기 유령이 방송하면 저도 정말 놀랄 것 같은데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8월 15일이 전통적으로 죽은 자가 하루 동안 세상을 돌아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딱 날짜가 정해져 있대요. 8월 15일로? 8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그래요. 네. 그래서 폴이 돌아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일본 내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냥 망자가 그때 돌아오잖아 이렇게 일반적인 가설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일본에서는 좀 유령 연구가 되게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도쿄 여성 2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중에 무려 18명이 죽은 남편의 존재를 일상에서 느꼈다고 대답할 정도로 뭔가 그 조상을 숭배하거나 뭔가 귀신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그런 보편적인 관습이 그 일본 내에서도 애도 과정에 있어 중대한 적응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리는 뭔가 그 자기가 일본인은 아니지만 뭔가 폴의 지난날의 감각의 흔적을 시간을 초월하는 향기가 되어 어떻게 보면 현재로 존재하게 되는 부분을 이 일본 라디오 사건과 더불어서 되게 유티 있고 재미있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또 우리가 일본 어떤 이런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라디오에 유령이 등장해 굉장히 기이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충분한 그 좀 배경 지식을 좀 알게 됐습니다. 폴 오스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거 좀 잘 몰랐던 그의 어떤 세밀한 삶의 이야기까지 다 담겨 있으니 말이죠.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 리뷰를 보면 이 책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의 오스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폴 오스터의 여러 작품 중에 약간 해결 안 됐던 지점이 이제야 해결될 수 있겠군 이런 생각들도 많았고요. 더불어 이제 시리 허스트베트의 글쓰기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문학과 신경과학, 인문학까지 되게 종횡무진하면서 자기의 글쓰기 영역을 넓혀가는 작가여서 굉장히 다크적인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점이라면 지성이 뭔가 감정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하고 딱 커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훌륭한 지점이 있는 작가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슬픔을 정말 이렇게 지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품. 그리고 또 폴 오스터가 세상을 떠난 날 눈물을 흘렸다는 우리 김유리 연주님 뿐만 아니라 그냥 폴 오스터를 잘 모르더라도 한 위대한 또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시리 허스트베트의 유령 이야기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